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박사가 사랑한 수식 챕터 2 나머지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트는 사람에게 안긴 경험이 별로 없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 산원에서 조그만 배 같은 모양의 투명한 침대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보았을 때 내 안에서는 기쁨보다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 들끓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방금 전까지 양수에 잠겨 부어있었던 흔적이 눈두덩에도 귓밥에도 발 뒤꿈치에도 남아있었다. 눈은 절반쯤 감겨있는데 자는 것 같지는 않았다. 너무 커서 헐렁거리는 배내 옷 밖으로 비어져 나온 손발을 천천히 바동거리고 있었다. 마치 잘못된 장소에 홀로 내버려진 불만을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신생아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라고. 나는 18살이었고 무지했고 외톨이였다. 분만대에 오를 때까지 계속된 입덧 때문에 두 볼은 움푹 꺼지고 머리카락에서는 땀냄새가 나고 환자복에서는 터진 양수의 얼룩이 묻어 있었다. 15개씩 두 줄로 나란히 놓인 침대 안에서 깨어있는 아이는 내 아이뿐이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기다려야 했다. 밝은 대기실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몇 명 있을 뿐 복도에도 로비에도 사람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갓난아기는 꼭 쥐고 있던 손을 폈다가 다시 오므렸다. 손톱이 어이없을 정도로 작고 거무죽죽했다. 내 점막을 핥히어 흘러나온 피가 손톱 사이에 딱딱하게 굳어 변색된 것이었다. 저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는데요.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고 나는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기 손톱 좀 깎아주세요. 손을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얼굴을 긁을 것 같아서. 그때 나는 내가 상냥하고 자상한 엄마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되살아난 점막의 아픔이 견디기 어려웠을 뿐인지도 모른다. 내가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없었다. 엄마는 결혼할 수 없는 남자를 사랑했고 나를 낳아 혼자 힘으로 길렀다. 엄마는 결혼식장에서 일했다. 잡무 담당에서 시작해서 격리, 스타일리스트, 플라워 디자이너, 테이블 코디네이터 등 가능한 모든 자격증을 따서 마지막에는 영업주임이란 자리까지 올랐다. 엄마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 자식으로 보이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실제로는 가난해도 겉보기와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다. 의상부에 출입하는 업자에게 천을 얻어 내 옷 전부를 당신 손으로 만들었고 식장의 피아노 연주자와 이야기해서 레슨비를 깎아 내게 피아노도 가르쳤다. 피로연이 끝나고 나면 남은 꽃을 집으로 가져와 창가를 늘 화사하게 장식하기도 했다. 내가 가사 도우미가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했기 때문이다. 2살 때는 목욕하고 남은 물에 팬티를 빨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엔 벌써 칼을 쥐고 햄을 썰어 볶음밥을 만들었다. 루트 나이 때에는 집안일은 물론 공과금을 내고 반상회에 참석하는 등 무슨 일이든 척척 해냈다. 아버지에 대해 엄마가 내게 들려준 얘기 속에서 아버지는 늘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엄마는 한마디도 험담을 하지 않았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였던 모양인데 구체적인 정보는 일부러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곤 했다. 키가 크고 영어를 잘하고 오페라의 조예가 깊고 자부심과 겸손함을 갖췄고 만나는 사람 모두를 감싸 안는 푸근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내 이미지 속에서 아버지는 미술관에 서 있는 조각상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눈동자는 먼 곳만 바라볼 뿐 그 손을 내게 내미는 일은 없었다. 사춘기가 되어서야 엄마의 말대로라면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가 왜 우리를 방치한 채 경제적인 도움조차 주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별 상관이 없었다. 엄마가 얘기하는 환상을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다. 엄마의 환상을 깨뜨리고 그녀가 힘들어 쌓아 올린 것을 손수 만든 옷과 꽃과 피아노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은 나의 임신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생긴 일이었다.
상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귄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차분하고 교양이 풍부한 청년이었는데 우리 사이에 벌어진 사태를 받아들일 만한 도량은 없었다. 나를 매료시킨 전기공학에 관한 신비한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는 일개 어리석은 남자가 되어 내 앞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다. 엄마와 나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점에서 같은데, 아니 같기에 엄마의 불같은 분노는 더더욱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는 고통과 한탄에 울부짖었다. 그녀의 감정이 너무도 격렬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는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임신 22주가 지나 나는 집을 나왔다. 그 후 엄마에게 소식 한번 보내지 않고 지냈다. 산원에서 나와 미혼모 보호소란 곳으로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자 우리를 맞아준 것은 사감 한 명뿐이었다. 나는 산원에서 준 탯줄 담긴 상자에 딱 한 장 있는 애아빠의 사진을 조그맣게 접어넣었다. 영유아를 맡아주는 보육원 추첨에 걸리자 나는 주저없이 아케보노 가사 도우미 소개소로 달려가 면접을 보았다.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장소는 그곳밖에 없었다. 루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엄마와 화해했다. 엄마는 느닷없이 책가방을 보내온 것이다. 미혼모 보호소에서 나와 막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결혼식장 주임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엉켰던 감정이 풀리고 할머니가 가까이 있으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구나 싶었는데 그만 엄마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래서 박사에게 안긴 루트를 보고 나는 루트 이상으로 기뻤던 것이다. 루트까지 합세한 우리 세 사람의 생활 리듬은 금방 궤도에 올랐다. 저녁 식사를 3인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었다. 가장 바쁜 날은 금요일이었다. 주말에 박사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서 냉동고에 넣어둬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트로프와 양송이 포테이토, 생선조림과 배추 부침을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해동시켜 먹어야 하는지 지겨울 정도로 설명했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전자레인지 조작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도 월요일 아침에 와보면 준비해놓은 음식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다. 미트로프도 생선조림도 전자레인지에서 해동되어 그의 위로 들어갔고 그릇도 식기선반에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에는 미망인이 보살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중에 그녀가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절대 없었다. 왜 안채에 오가는 것을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하는지 알 수 없었다. 미망인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가 내게는 새로운 난제였다. 박사에게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수학이었다. 오랜 시간 집중을 요하는 문제를 풀어 현상금까지 받았으니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해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그저 심심풀이야. 그 말투에는 겸손보다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답을 다 알고 있지. 반드시 답이 있다고 보장된 문제를 푸는 것은 가이드를 따라 저기 보이는 정상을 향해 그저 등산로를 걸어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수학의 진리는 길 없는 길 끝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있는 법이지. 더구나 그 장소가 정상이란 포장은 없어. 깎아지른 벼랑과 벼랑 사이일 수도 있고 골짜기일 수도 있고. 오후 다녀왔습니다란 루트의 목소리가 들리면 박사는 수학에 한창 열중해 있다가도 서재에서 나와 반겼다. 생각하는 시간을 방해하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루트를 위해서는 미련 없이 집착을 벌였다. 그러나 대개 루트는 책가방을 던져놓고 친구들과 야구를 하러 공원에 가버려 박사는 주춤주춤 서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박사는 비가 오는 걸 좋아했다. 루트와 함께 수학 숙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 박사님 방에서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모자가 사는 아파트에는 책꽂이 같은 게 없으니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재가 루트에게는 아주 신기한 모양이었다. 박사는 책상 위에 있는 대학 노트와 클립과 지우개똥을 한쪽으로 치워 루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는 거기에다가 수학 문집을 펼쳤다. 고등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 수학쯤은 손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특별하게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일까? 그는 분수와 비율과 부피를 정말 알기 쉽게 가르쳐 주었다.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355 곱하기 840은 6239 나누기 3은 4.62 더하기 2.74는 5와 7분의 2 빼기 2와 7분의 1은
문장 문제든 단순한 연산이든 박사는 우선 문제를 소리내 읽게 했다. 문제에는 리듬이 있으니까 음악하고 똑같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리듬을 타면 문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함정이 숨어있을 만한 미심쩍은 장소도 발견할 수 있어. 루트는 서재 구석구석까지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문제를 읽었다. 손수건 2장과 양말 2켤레를 380엔에 샀습니다. 같은 손수건 2장과 양말 5켤레는 710엔이었습니다. 손수건 1장과 양말 1켤레의 값은 각각 얼마인가요? 자, 우선 어디에 주목하느냐가 중요하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오늘 숙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구나. 하지만 소리내서 참 잘 읽었다. 이 문제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손수건과 양말이 3벌씩 나오고 몇 장 몇 켤레 몇 엔 몇 장 몇 켤레 몇 엔. 이 반복되는 리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 아무 멋없는 계산 문제가 한편의 시처럼 들리더구나. 박사는 루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칭찬을 하느라 시간만 흘러 숙제에 진전이 없어도 전혀 허둥대지 않았다. 루트가 아무리 엉뚱한 실수를 해도 강바닥의 모리에서 사금 하나를 캐내듯 잘한 점을 찾아내었다. 그럼 이 사람이 산 것을 어디 그림으로 그려볼까? 자, 손수건이 2장이지? 그리고 양말이 2켤레. 에이, 그게 어디 양말이에요? 살찐 애벌레 같잖아요. 제가 그려볼게요. 오,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그리니까 양말 같구나. 과연 5켤레나 그리려니까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사람 손수건은 그대로 사고 양말만 더 샀네요. 아, 제 그림도 점점 애벌레 같아졌어요. 아니야, 잘 그렸다. 정확하게 짚어냈구나. 양말이 늘어난 만큼 가격도 비싸졌겠지. 얼마나 비싸졌는지 계산해볼까? 710에서 380을 빼면 되니까. 계산한 흔적은 지우지 말고 남겨두는 게 좋다. 늘 광고지나 이면지 같은 데다 아무렇게나 계산해서 그래요. 어떤 시계든 어떤 숫자에든 의미가 있으니까 함부로 다루면 가엾지 않겠니?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2사람이 숙제를 시작하면 나는 일거리를 서재로 들고 들어가 가능한 한 그들과 함께했다. 와이셔츠를 다리거나 카펫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콩을 까기도 했다. 부엌에서 일하다가 간혹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왠지 혼자만 소외당한 느낌이 들었고 또 누군가 루트에게 자상하게 대해줄 때는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였다. 서재에서는 빗소리가 잘 들렸다. 마치 그곳만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았다. 무성하게 자란 잡풀 덕분에 사람들이 들여다볼 걱정이 없어 날이 저물어도 커튼을 열어놓은 채 있다 보면 유리창에 비친 2사람의 옆 얼굴이 촉촉해 보였다. 비 내리는 날에는 종이 냄새가 평소보다 한결 짙었다. 그래, 그렇게 빼기까지 하고 나면 다 된 거지? 양말값이 먼저 나왔어요. 110엔이요. 잘했다. 그러면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손수건이 표정은 얌전한데 의외로 엉뚱한 놈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러네요. 숫자가 작은 쪽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허리를 쭉 펴고 약간 높은 책상에 턱을 올려놓듯 앉은 루트는 이빨 자국이 잔뜩 난 연필을 꼭 쥐고 있었다. 박사는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가끔 짧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루트의 손끝을 쳐다보았다.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맥없는 노인도 생각에 사로잡힌 수학자도 아닌 어린아이에게 한없이 애정을 쏟는 할아버지 같았다. 2사람의 윤곽이 이어지고 겹치면서 하나가 되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기척과 박사의 틀니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들렸다.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어 봐도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한 개씩으로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 화내는데. 틀리지 않게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화를 내다니 이상한 선생님이로구나. 네, 암튼 110 곱하기 2는 220, 380에서 220을 빼면 160이니까 160 나누기 2는 와, 나왔다. 손수건은 한 장에 80엔이에요. 정답이다. 아주 잘했어. 박사는 루트의 머리를 쓰다듬고 루트는 머리가 엉클어지는데도 기뻐하는 표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박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도 내게 숙제를 내고 싶은데 괜찮겠니? 네? 그렇게 놀랄 것까진 없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처럼 숙제를 내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런 게 어딨어요. 딱 한 문제다. 1에서 10까지의 수를 전부 더하면 얼마가 될까? 이게 간단하네요. 금방 풀 수 있어요. 박사님도 숙제 냈으니까 제 부탁도 들어줘요. 라디오 좀 고쳐놓으세요.
라디오를 고쳐? 네, 여기 있으면 야구 경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는 고장났고. 페너트레이스가 막을 올렸다고요. 오, 프로야구? 박사는 루트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루트는 어느 팀의 팬이냐? 그야 당연히 타이거스죠. 모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루트는 책가방 옆에 던져놓은 모자를 집어썼다. 그래, 타이거스라 말이지. 박사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도 에나스의 팬이란다. 타이거스의 에이스 에나스 유타카의 팬이야. 정말이요? 와, 잘됐다. 자이언츠의 팬이 아니라서. 그럼 더더욱 라디오를 고쳐놓아야죠. 루트가 박사에게 어리광을 피웠다. 박사는 아직도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반쯤 꼬리에 뚜껑을 닫고 침대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제 저녁 먹어요, 우리.